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기압과 날씨는 우리 기말고사, 그러니까 제2회고사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권과 지구의 기온, 구름과 강수라고 하는 단원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단원에 비해서는 좀 더 스킵해서 선생님이 복습 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다루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래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고, 자, 기권은요, 여러분들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짓죠. 즉,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토대로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짓고 있죠. 그래서 대륙권에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성층권에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중간권, 열권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특징들은 어차피 다 읽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특징은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대류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자유대류가 있고 강제대류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 근데 빨대로 휘 젖잖아? 그건 강제대류야.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나 또는 어떤 바람이 불어서 발생하는 대류는 강제대류라고 하고, 자유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 즉 높이에 따른 온도가 이제 감소한다. 즉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류가 발생해요. 그때는 이제 자유대류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대류라고 하면 다 자유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륙권에서 중간권에서 대류가 발생을 하죠. 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아래에 있었던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 있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마찬가지로 중간권에서도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가벼운 공기가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계속 쭉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 대륙권의 경우에는 성층권에서 가로막히죠. 그리고 중간권에서는 열권에서 가로막혀요. 왜? 열권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얘는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래층에 이미 차가운 공기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즉 지붕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환 형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였어? 성층권에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잖아. 기온이 올라간 까닭은 바로 오존층이죠. 오존층에서 뭘 흡수해? 자외선. 그죠? 자, 근데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존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륙권에도 여러분들 오존이 없을까? 있어요. 자, 오존이라고 하는 건 O3예요. 단지 그냥 어떤 물질을 의미해요. 근데 이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O2가 자외선을 만나면 O 더하기 O가 돼요. 그러면 이 O가 주변에 있는 O2하고 결합을 해서 O3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은 O3가 UV를 만나서 O2와 O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성층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왜? 대륙권에서 여러분들 자외선 받잖아. 대륙권이라고 해서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고 한들 자외선이 100%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요새 또 이제 뭐 프레온가스 사용해가지고 오존 홀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자외선이 대륙권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외선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대륙권 지상에서도 오존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존주의보라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자외선이 많을 때, 즉 날씨가 굉장히 맑을 때, 그죠? 그때는 오존주의보가 발생되고 그래요. 자, 이 정도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권에서는 이제 특징이 오로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보통 극지역에서 관측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 자기장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하면 이 자기력선의 경로 자체가 극으로 수렴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극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극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 주변에서 잘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어떤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자,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했죠?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뭘 낸다? 복사를 낸다. 그죠? 우린 보통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그래서 복사를 방출한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다?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가 크겠죠. 높겠죠.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가 크겠죠. 근데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이 복사평형 실험은 뭐냐면 이제 검은 알루미늄이 있죠. 그리고 전열기가 있어요. 적외선 등 전열기가 있고 검은색 알루미늄이 있어. 얘를 통해서 복사를 막 이제 방출하고 있죠. 적외선 등에서. 그러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어떻게 했어?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증가해요. 자,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샌가 일정해져요. 왜 일정해지냐면 적외선 등으로부터 받은 흡수된 에너지량과 복사 에너지량과 그죠? 이제 요 녀석이 즉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이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지니까 그죠? 같아지면 그때는 무슨 상태? 복사평형 상태가 된다고 하죠. 복사평형 상태. 복사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출 에너지와 그 다음에 흡수 에너지가 같을 때를 의미를 하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여기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일정해지겠죠. 그 일정해지는 구간이 복사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다 읽어보셔야 돼. 싹 다 읽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린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있어. 자, 태양이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선생님, 우리 지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행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이 흡수한 것이 이제는 지구가 그죠? 방출하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지구는요, 달과 비교를 하면 달라. 뭐냐면 얘는 대기가 있죠. 대기를 보유하고 있어. 달은 대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구하고 달이랑 우리 태양 간의 거리 차이는 별로 없지만 온도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보세요. 달은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고 그 다음에 지구는 대기가 있음으로써 약 15도로 유지되고 있대요. 자, 이러한 까닭은 바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온실 효과. 자, 지구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한번 태양 복사 에너지 쫙 들어오잖아. 그러면 쉽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기에서 한 번 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의 경우에는 들어온 만큼 그냥 바로 싹 나가면 되는데 지구는 대기에서 한번 1단계적으로 한번 저장을 하는, 보온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것이 뭐다? 온실 효과다. 그래서 달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온실기체로는 여러분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 자, 점점 더워지는 지구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지구 복사평형 관점을 이젠 지구 온난화하고 한번 관계돼서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과정 그림 2-4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100% 늘어난다고 했을 때 대기에서 20% 흡수하고 지표에서 한 50%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와 지표에서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애들이 30%예요. 자, 여러분 대기에선 구름이 있죠. 그리고 지표에선 사막이나 눈으로 덮여있는 지역에선 굉장히 그 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돼서 나가요. 그 정도의 양이 바로 30%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표에서 이제 방출하는데 대기로 다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바로 우주로 방출되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기에서 재흡수하니까 또 얘가 사방으로, 그죠? 사방으로 이렇게 또 방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기에서 복사평형, 대기가 아니라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대기 중으로부터 이런 온실 기체가 너무나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살펴보면, 자, 계속 현재로 다가올수록 이 농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기 중의 온실 효과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온실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되면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면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구름과 강수입니다. 자,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지표에 내린 강수. 자, 마지막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속에는 여러분들 수증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 그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X축을 기온, Y축을 수증기량이라고 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기온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 즉 기온과 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다는 것은 뭐야?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그 공기 덩어리의 온도를 높여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큰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뭐야? 그죠? 내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비유했었죠. 그릇의 크기라고. 그죠? 그 그릇의 크기가 온도가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커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엄청 많이 포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포화 상태라는 얘기하고 불포화 상태라는 얘기를 해. 자,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상태. 즉, 어떤 그릇에 물이 꽉 차 있는, 즉 넘실넘실한 상태. 자, 불포화는 아직 더 담을 수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써? 불포화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불포화나 포화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상대수도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상대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른쪽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 덩어리의 상대수도는 같이 떨어지는 거지. 왜?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나. 그죠?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수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공기의 상태가 이 지점이라고 해보자. 현재 기온이 30도고 수증기량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럼 요 녀석을 내가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온 떨어뜨리면 되겠지. 그죠? 기온 얼마만큼 떨어뜨리면 돼? 자, 얼마만큼? 자, 다시. 자, 얼마만큼? 자, 여기였으니까 얼마만큼? 한 14도 정도? 그죠? 한 14도 정도 되겠네? 요 정도만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수증기를 얼마만큼 공급시키면 돼? 그죠? 이 17.1g을 더 넣어주면 돼. 그죠?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기온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수증기를 공급시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수도가 100%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는 수증기가 공기 덩어리가 이제 포화 상태.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공기덩어리에선 분명 수증기가 응결하게 됩니다. 응결. 자, 그리고 규모 사이즈가 크다 하면 얘는 구름이 되겠죠. 그죠? 구름이 되겠죠. 또는 안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대습도라는 개념,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루 동안 상대습도의 변화래요. 자, 상대습도하고 기온은 반대죠, 반대. 즉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습도는 높고, 반대로 기온이 높을 땐 상대습도가 낮죠. 그죠? 왜 그렇다고 했어? 포화수증기량. 그죠?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수증기량도 커지니까 상대습도 떨어진다 했잖아. 그죠?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면 당연히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도 많아져야 되잖아. 근데 물은 거의 한정적이란 말이야. 한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커지면 당연히 그릇이 커지니까 상대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다? 단열 팽창이다. 자,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리고 구름의 생성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름 발생 원리에 대한 실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이 실험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가압장치 있죠. 가압장치로 펌프질을 하고 이제 뚜껑을 열게 되면 이 페트병 내부는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팽창이 일어날 땐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단열 팽창이라고 할 때 이 단열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외부로부터 열이 끊긴, 즉 단열 끊겼다. 외부로부터 열이 공급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죠. 팽창. 자, 팽창은요, 선생님이 연력학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100만큼의 이런 공기덩어리가 나중에 커져서 이렇게 열 배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크기를 100만큼, 즉 분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는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 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요, 나중에 이슬점에 도달을 해요. 자, 이슬점이 도달하게 되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떨어져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수증기가 응결한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응결핵이라는 거예요. 응결핵. 자, 응결핵은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응결을 도와주는 입자라고 했죠. 응결을 돕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요 녀석이 있으면 요 녀석이 표면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더 응결이 잘 일어난다고 했었죠. 응결이 활성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응결핵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연기가 응결핵의 역할을 해줬다. 자연 상태에서는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 살펴봤었죠. 자, 여기 얘가 A라고 하면 딱 이 A가 포화 수증기압 곡선에 딱 맞아지는 이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공기덩어리가 계속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때 어느 순간 이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즉 이슬이 맺게 되는 온도를 바로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자, 발생하는 과정. 를 설명하기 전에, 구름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구름이 생성될 때 항상 선생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었죠. 전제 조건 뭐였어? 상승에서 상승. 그 상승 요인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상승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우니까 따뜻한 공기 상승하죠. 지표면의 일부가 어떨 때?
가열되면은 그 공기 덩어리는 가벼워지니까 상승을 하겠죠. 또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질 때 항상 상승이 먼저 있어야 돼. 상승. 자,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 전제 조건이야.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또는 지표의 일부 가열될 때 또는 산사면 타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요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상승을 했어.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했으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죠. 단열 팽창이 왜 일어난다고 했어?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은 떨어진다고 했었죠. 기압 떨어지면 팽창이 일어나. 왜? 지표에서 출발한 공기 덩어리는 처음에 1기압이었을 거야. 그죠? 근데 요 녀석이 올라가면 이곳은 높은 고도에선 기압이 낮으니까 주변으로부터 팽창하려는,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같겠죠.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우리 몸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할 때 기가 멍멍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1기압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주변이 1기압이 아니었던 거지. 그죠? 주변이 1기압보다 낮다 보니까 우리 몸이 기압이 높은 거야. 압력이 높아. 그러니까 압력은 평형하려고 하죠. 즉 같은 상태, 밖과 안이 압력이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죠? 빠져나가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공기덩어리는 뭐 빠져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죠? 부피가 팽창하는, 즉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낮아지죠. 그죠? 기온이 낮아지죠. 자, 온도가 낮아지고 이때 공기덩어리는 포화 수준이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높아지면서 점점 계속하여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되고 이런 물방울들이 나중에 생겨서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린 모양으로 총 두 가지의 구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 층운형과 적운형 구름이 있다고 했어. 자, 층운형은 말 그대로 굉장히 얇지만 넓게 퍼져 있는 구름이고요. 적운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에요. 그렇지만 층운형과 달리 퍼져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수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발달된 그런 구름이다. 자,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얇게 퍼져 있는 그런 모양의 구름이다. 그럼 특징이 뭐겠어?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약한 비 그리고 장시간 비를 내리고요. 자, 적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강한 비 그리고 소나기성 강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시간 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지표에 내리는 강수죠. 아이고, 다 왔습니다. 자, 지표에 내리는 강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맞죠? 두 가지. 자,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정, 저위도 지역에서 내리는 과정. 자, 근데 각각 여러분들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 자, 빙정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층부에는 얼음 알갱이가 있고 그리고 0도하고 40도 구간에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0도 미만에선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들 강수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빗방울 정도로 내릴 수 있는, 즉 강수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강수를 내리게끔 하는 그런 수적이라든지 빙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중간에서 만들어져요. 상층부나 하층부에서는요 여러분들 강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선 얼음 알갱이, 상층부에선 얼음 알갱이, 하층부에선 물방울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강수 발달할 수 없어. 자, 강수 발달이 안 되면 비로 내리기는 어렵고 비나 눈으로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서 강수가 발달해서 빗방울 또는 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강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 이 구간에서 물방울이 증발을 하고 그리고 증발된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는다고? 얼음 알갱이, 즉 빙정이라고 하는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자,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했겠지만, 자, 교육과정에선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실 그 전 교육과정까지는 좀 가르쳤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물방울에서만 증발이 일어나고 얼음알갱이에선 증발이 아닌 오히려 커지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거칠까라고 생각을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자, 선생님이 또 포화 수중이랑 곡선을 그릴 거야. 자,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 압과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에 대한 포화 수증기 압 곡선이 사실 다르게 그려져요. 즉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 압 곡선과 얼음 알갱이에 대한 포화 수증기 압 곡선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녀석이 이제 얼음 알갱이의 포화 곡선이고, 요 녀석이 이제 물방울의 포화 곡선이 돼요. 근데 같은 온도에, 같은 기온에서 봤을 때 이 선생님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는 얼음은 현재 과포화 상태에 해당이 될 거야. 그리고 물방울에선 불포화 상태에 해당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구름이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빗방울들을 만들어내는 구름에서의 상태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중간 사이예요. 이 중간에서의 상태야. 이 구름 내부는 지금 현재 물방울의 포화 곡선과 얼음의 포화 곡선의 중간 사이에 있다고. 보통 강수를 발달하는 구름 내부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기가 좋죠. 왜? 얼음은 현재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라는 건 뭐야? 증발보다 응결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물방울은 불포화 상태야. 물방울로 상태를 봤을 땐 얘는 불포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계속 지금 현재 물은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증발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방울은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거고, 얼음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포화 수증기 양의 차이에 따른 물방울은 현재 증발이 일어나고 있고, 얼음은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은 증발하고 증발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로 붙는, 그렇죠? 이런 강수 과정을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빙정설. 이 빙정설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에서 비가 내린 것은 병합설이라고 해요. 자, 병합설은 뭐냐면, 이 저위도 부근은 여러분들 온도도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일단 높아. 그러니까 0도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강수 형태로 내린다고 했을 때 항상 물방울만 비만 내리겠죠. 빙정설, 즉 중고위도에서 생기는 비는 눈이나 또는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 저위도 지역에서는 얘는 구름 자체가 0도 이상, 영상에서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구름 속에는 물방울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 물방울이 크고 작은 애들이 있겠죠. 즉 물방울의 크기, 사이즈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움직일 때 속도도 달라. 보통 낙하 속도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낙하 속도의 개념을 좀 얘기를 하면 큰 물방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낙하를 하겠죠. 왜?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력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낙하 속도가 더 뭐가 크다? 물방울이 클수록. 즉 큰 물방울들이 작은 물방울들이 저기 낙하할 때 추월을 해서 훨씬 더 큰 그 물방울들, 즉 우리 비 정도로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방울을 만든다라는 거죠. 즉 물방울들끼리, 서로 다른 크기의 물방울들끼리 합쳐지고, 그죠? 부딪혀서 이제 나중에 중력을 거스르는 힘보다 중력이 훨씬 더 커지는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면 그때는 비가 내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병합설, 즉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강수다. 그래서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빙정설과 병합설 각각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각각의 차이를 잘 비교해 가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2단원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중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번 주라고 하면 지금이 4월 22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동안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마지막 하나의 영상 또 남았는데 그 영상은 다음 주 평일에 선생님이 업로드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제 개념편의 복습 영상은 끝났죠. 그리고 선생님 연습 문제 나눠드렸을 거야. 그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편에선 우리 연습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